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와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주점유, 소유의사가 있다는 말은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물건을 점유해서 소유자처럼 점유하겠다는 게 무엇이다? 소유의사, 자주점유예요. 대표적인 예로 도둑놈의 점유가 자주점유예요. 도둑놈을 연상해보면 소유의사라는 걸 좀 알 수 있어. 도둑놈이 자기 물건을 훔치면 진짜 상태 안 좋잖아요. 병원 가야지. 아니 자기 물건도 훔칩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 무엇하려고? 소유자처럼 점유하려고. 되겠습니까? 소유의사라는 것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물건을 점유해서 소유자인 것처럼 점유하겠다. 이게 무엇이다? 소유의사다. 그럼 자주, 타주는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와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판례 두 가지를 이해를 하면 돼요. 첫째는 시점은 소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판례를 해야 알 수 있고 오늘 할 것은 두 번째. 권한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하는 게 판례인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실 부분은 객관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소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관적이란 말을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라고.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는 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말이 줄여서 주관적이에요. 판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보시면 돼요. 그럼 권한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매수하여 매매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매수하여 매수인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자주 타주. 자주. 근데 내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면 자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매수했지만 소유의 의사는 없고 불우이웃 돕기하기 위해서, 기부하기 위해서 매수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가령 가히 소유하는 물건을 빌렸어. 우리 시험은 빌린 것 중에 임대차예요. 임대차의 매수인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할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예,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만약 1년을 약속했다면 1년이 지나면 돌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사는 있다 없다? 없어.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이상한 얘기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한번 보내보십시오. 고가에 옷을 입혀서 좀 잘 나가는 일진들이 불러 버스 잠시 빌려줘 라고 말하지만 그 빌리는 행태를 취하는 나쁜 녀석은 돌려줄 마음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면 빌린 자의 점유가 소유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 그렇게 판단해서는 자주타주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 즉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되겠죠? 네,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고 임차인의 점유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타주요. 그럼 가히 소유하는 물건을 훔쳤다고. 교재는 이런 놈이란 저급한 표현을 쓰기 싫어 한자어로 도인일에 적어놓은 교재들이 있어요. 훔칠 도자에 사람 인자. 무슨 도둑놈한테 도인이 도둑놈이지.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소유의사가 있다 없다? 도둑질을 안 해봤으니 잘 모르죠. 소유할 의사가 있어요. 그럼 이상한 도둑놈도 있는데 소설책에만 등장하는 도둑놈이요. 루팡이라고. 그 프랑스인은 아주 부자의 소설상으로 도둑질을 취미로 해 취미로. 소유할 의사는 거의 없고 깜짝 놀래키고 며칠 지나면 도로 제자리 갖다 놓는 도둑놈이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럼 그런 그 도둑놈은 소유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험에 적합하게 도둑놈을 물어보겠습니까? 도둑놈은 안 물어봐요. 소유의사라는 걸 이해하라고 도둑놈을 끌고 왔을 뿐.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 무엇이고 자주. 임차인의 점유는 원칙 무엇이고 타주요. 근데 나중에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걸 배울 거예요. 예, 그 변경 달리 전환이라고도 말해.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할 것이고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매수인의 점유는 무엇? 자주. 임차인의 점유는 무엇? 타주.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주타주는 입문 과정은 걱정하면 되고, 자 173페이지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정류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건이 너무 길잖아요. 이걸 줄여서 무엇이라 표현한다고? 정류보호 청구권이라고. 정류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하고 정류보호 청구권은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럼 정류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정류보호 청구권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반환이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논점이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그다지 큰 중요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는 반환만 적어놓고 있어요. 그게 204조에 나와 있죠. 인문 과정의 셋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월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셋을 전부 서술하고 있어요. 204조는 점유의 회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항을 보면 후반부에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예. 이 회수란 말하고 반환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점유 회수 청구권이란 말하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란 말이 같은 말이다. 같은 말.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그 중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달리 법률 규정이 점유의 회수라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한다? 점유 회수 청구권이라.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점유 회수 청구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이 두 가지 용어는 전부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예요. 예. 같은 의미란 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요건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그 요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 요건 세 가지가 204조예요. 자, 이런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을 해야 돼요. 을이 침탈했기 때문에 침탈자라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럼 도대체 침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침탈을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은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침탈이에요. 그래도 잘 알아다를까봐 과장되게 표현해 볼게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제가 점유자입니다. 이 물건을 딱 점유하고 있어. 여러분이 침탈하고 싶으면 제 손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뺏어가야 돼. 됐습니까? 안 주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빼앗아간 것이 무엇이다? 침탈이에요. 그럼 예를 든다면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한 것은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어린 갑을 사기치고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은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자가 두 손으로 떠받들어 준 겁니다. 침탈이다? 아니다? 사기꾼 어리 갑의 손모가지를 비틀었다? 비틀지 않았다? 비틀지 않았다.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갑이 이 물건을 잃어버렸어. 근데 을이 섭득을 했다고. 그럼 을이 갑의 손모가지를 비튼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엇을 해야만? 침탈을 해야만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침탈이 아닌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럼 침탈의 경우에도 언제나 점유물 반환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을이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침탈하여 또다시 병과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점유를 이전했을 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을병간에는 을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이런 매수인 등을 특정 성계인 또는 특별 성계인이라고 말해요. 특정과 특별은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 성계인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다? 매수인이요. 이렇게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게 침탈한 물건을 이렇게 점유를 이전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 점유자인 갑이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제2항은 특별 성계인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라는 규정입니다. 예.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만? 악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만 점유물 반환 청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선의 악의는 했었잖아요.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그럼 을병간의 매매함에 있어 특별 성계인, 즉 매수인 등이 매도인, 을이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침탈했다는 것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이자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고 매수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때 언제까지나 점유물 반환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기간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법률행위 부관할 때 조건 기한했잖아요. 기한하고 기간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기간이란 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그 기간 동안을 말해. 기간은 시험 범위 아닙니다. 만약 기간이 시험 범위라면 기간 계산 방법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묻지 않아.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 원래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한다고. 오늘부터 1월 하면 언제까지를 말하는지 이런 건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다만 단어가 필요할 뿐이에요.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제척기간이 있고 소멸시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의 기간은 전부 제척기간이지 단 하나도 소멸시효기간은 없습니다. 제척기간이란 단어만 등장할 뿐이에요. 기간의 계산 방법 이런 건 시험범위다 아니라고. 제척기간이란 지금 204조 제3항이 점유회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지를 법률에 규정해 놓고 있어. 이와 같이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을 무엇이라 말해? 제척기간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 정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정지를 설명했지만 그런 분석이 시험이다 아니다. 중단과 정지란 단어가 필요할 뿐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 없습니다.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이 규정한 그 기간 내 권리 행사해야만 하지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말해? 제척기간이요. 개념 시험 아니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제척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하라? 1년 내에 라는 규정이 있어. 그럼 이건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중단 정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만 하지. 이 기간이 경고하면 이 권리 소멸해버립니다. 예. 그때 이 1년 내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출소기간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렵네요.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라는 말을 줄여 출소, 날출자, 소송할 때 소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말은,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말은 재판상으로 권리 행사한다, 재판 외로도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전자다 후자다? 전자다. 나중에 판례할 때 막대기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출소기간 이것만 그냥 시험에 필요해. 자세한 분석은 시험이 아닌데 참고로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 제척기간이라면 재판상으로 권리 행사하는 것도 있고 재판 외로 권리 행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점유물 반환 청구권만큼은 판례가 출소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재판 외로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이건 재판상으로만 권리 행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인문은 아니고.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권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 행사해야만 한다? 1년 내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할 거예요. 소유권에 의한 물건적 청구권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대별되는 소유권에 의한 물건적 청구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차이점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무엇했을 때에만, 침탈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원인을 묻지 않는다. 침탈이든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했든 물건을 잃어버렸든 원인을 묻지 않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선계인이 있다면 선악을 따지지 않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세 번째,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이런 게 차이점이라 배울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문과정 친구는 조금 더 들어가 본 거예요. 예, 반복이에요. 반복을 해드리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따라오시면 되지. 나중에 시시하다고 안 오셔버렸대.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해마다 각 학원마다 합격하시는 분 보면 학원 일정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이 합격해요. 자기 공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어느 지역 가면 심한 사람, 심한 동네도 있어. 내가 시험 치는데 내 공부해야지. 이런 사고를 갖고 덕이가 사고면 사라집니다. 독서실에 짱 박혀버린다고요. 원서 쓸 때 목이 홀쭉해서 옵니다. 몇 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저는 농담삼아 이렇게 말해요. 몸조리는 연습하고 오셨네요. 올해 수석 안 하면 내년에 또 공부해요. 왜? 수험생의 심리가 그래요. 혼자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마음이 드는 공부를 하면 냅다 어려우면 한다고. 시험에도 잘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난이도 상중하에 중하는 다 버려버려요. 자기 합리화 안다고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평상시에 이해하는 것하고 시험장에 가셔서 실수 없이 득점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시험에서는 시험장에 가서 실수 없이 정답을 콕 찍는 게 아는 것이지 평상시에 옆에 사람을 가르쳐도 시험장에 실수해버리는 건 안다고 본다, 모른다고 본다. 모른다고 봐요. 난이도 중하는 다 버려두고 냅다 난이도 상만 공부하고 있어. 그럼 시험에 70, 80점이 난이도 중하에 몰려있는데 한 4개월 전에 공부하고 보지를 않아. 시험 마지막 한 일주일 보름에서 정리하면 되지. 일주일 보름 전에 합부라니까 6과목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돼. 그래서 학원에서는 나름 실력이 있다는 건 인정은 해요.
결과가 항상 안 좋아. 득점이 잘 안 된다고. 난이도 중하는 펑펑 실수해버리고 난이도 상은 좀 하기는 하는데 출제 안 돼서 득점 못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실수를 할 부분도 있다. 실력은 객관적으로 있는데 득점이 안 돼서 계속 몇 년 동안 공부하는 케이스를 여러 번 봅니다. 공부하는데도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만 냅답하면 내년에 또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항상 절대평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 균형감이 있어야만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원 스케줄에 따라오면 합격합니다. 100%. 혼자서 하시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수험생의 심리가 그래요. 방금 전에 그런 공부는 상대평가에서 하는 거예요. 남들을 다 쓰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내 혼자 치과해서 비장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가 무슨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냐고. 근데도 비장의 무기를 만들고 계시러. 그리고 동영상도 2개, 3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선생마다 강의하는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도 다른 이야기로 들려요. 막 산만해진다. 답을 못 찾아. 아는 거 많은데 덜덜 떨어요. 정리가 안 돼요. 가장 위험한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에게 또 안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냥 한 해 동안에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수업 딱 듣고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합격해요. 자, 사족은 그만하고 자, 여기까지가 점유회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174페이지에 소유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 법 조문이 2개가 있는데 211조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소유권은 완전 물건이기 때문에 그 객체,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진 물건이 무엇이다? 소유권이다. 그럼 212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212조는 나중에 다른 권리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민법 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럼 어떤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면 어떤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는 지표면이 있고 지상 공간이 있고 지하 공간이 있잖아요. 212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하에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럼 정당한 이익이 여기까지라면 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공간, 지하공간까지 전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가 어디까지인데를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은 다 달라질 수도 있어. 분쟁이 생기면 이런 추상적 규정은 누가 해석하는 것이다? 법관이 해석해요. 되겠습니까?
적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가 지상 몇 메타, 지하 몇 메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토지마다 다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용익물권 할 거예요. 그 중에 지상권이요. 대표적인 예, 이 한 필지의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지상권이란 권리가 지상이 땅지자 위상자를 적고 있지만 지상 공간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전부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 무엇이다? 지상권이다. 지상권이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 지상권, 구분 지상권을 배울 거라고.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쪼개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배울 거예요. 네. 예, 그런 걸 특수 지상권이라고 배웁니다. 그때 토지 소유권의 범위 이런 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 일단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래쪽 3번에서 서술하는 파란색이요. 토지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입니다. 영원한 권리예요. 언제까지 행사하는 제한도 없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했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후 행사한다고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다? 아니라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 아닙니다. 네. 자, 오른쪽 상린관계를 이해를 해볼게요. 서로 상자 인접할 인자예요. 지금은 소유권하고 있어요.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말해요. 이때 상린관계의 규정은 서로 상자, 인접할 인자이기 때문에 상린관계 규정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규정이 무엇이다? 상린관계 규정이에요. 원칙은 인접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나중에 지상권, 전세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하고, 원칙이 상린관계 규정은 서로 상자 인접할 인자를 적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규정이 무엇이다? 상린관계 규정이에요. 그러므로 이 상린관계 규정은 소유권을 확장하거나 소유권을 제한하는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해.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권리 있습니다. 그 중에 교재는 조문 2개만 적어놨네요. 대표적인 권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 3월쯤 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지역권 중에 통행지역권이 너무너무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용익물권, 독립된 물건이지만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상린권, 그 중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소유권을 확장하는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지 독립된 물건이다? 아니다. 전혀 다른 권리예요.
그래서 이건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주의토지 통행권의 요건을 한번 법 조문을 읽어볼 것이나 그대로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거기에 175페이지에 219조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공공의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당 비용을 요하는 때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그리고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항상 까치발로 다녀야만 하는 권리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무엇도 개설할 수 있다.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건 큰 의미 없고 나중에 필요한 건 제2항이에요. 일단 예서 통행권자는 체크하시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은 누가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행권자가. 그럼 이런 논리입니다. 나중에 예외는 판례할 때 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해볼게요. 그림은 간단하게 그립니다. 법이 말하는 공로란 말이 공공의 도로를 말해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다는 이야기는 자, 가령 100번지, 101번지가 있어요. 100번지는 갑이 소유하고 101번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번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예요. 주위에 임야로 둘러싸여 있거나 또는 강이나 호수로 둘러싸여 있거나 기타 등등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이 있을 수 있죠. 학개론에서 말하는 맹지 이런 걸 말해요. 원칙적으로 갑이 을의 토지, 주위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공로에 접하는 통로가 없어야만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예외적 판례가 있다는 나중에 원칙이 그래요. 갑이 공로를 통행하기 위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 토지, 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어. 무엇의 법률 규정에? 그럼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통행하는 것이지 갑을 간에 계약한다, 안 한다? 안 해.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통행하는 권리고 나중에 배울 지역권 중 통행지역권은 갑을 간에 계약 합의하고 통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통행지역권이다. 비슷해 보이는 권리지만 권리는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권리다. 나중에 지역권 해야 알 수 있고, 그럼 이 갑이 주위 토지 통행권자, 통행권자고 100번, 101번지가 통행지기 때문에 주위 토지요. 통행지기 때문에 통행지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때 갑이 공도를 통행하기 위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게 원칙. 다만 공도를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해도 앞백이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통로로 기능이 상실돼 버렸다면 통로가 있는데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원칙은 공로에 접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이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요. 그때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할 때에는 당연한 논리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매너잖아. 매너요. 법률에도 그렇게 규정해 놨어. 그리고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면 원칙은 손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유상이라 말해요. 나중에 예외적으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통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걸 무상이라 말하거든.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그게 1월부터 해야 되는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그때 손해를 보상할 때는 법률 규정이 누가 손해보상하라고 되어 있다고? 통행권자예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행권자 갑이 을에게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판례할 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는 통행권자다 아니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다는 말은 통행권자라면 무슨 허락을 얻겠느냐고. 통행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자에게 통행지 소유자가 손해보상은 청구한다 못한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손해는 누가 보상하라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통행지 소유자. 지금은 큰 그림 보는 겁니다. 조금만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1, 2, 3, 4월 달에 할 그 맛배기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안 적는 거 몰라도 돼. 가장 기본을 이해하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기억할 것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 통행지역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권리다 하는 마인드를 좀 갖고, 이건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상린권은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많아. 그 중에 하나다. 이건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소유권을 확장한다. 그 말은 자 보십시오. 갑이 법률 규정에 따라 을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말은 갑의 토지 소유권은 넓어지는 모습처럼 보이잖아. 확장이요.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을이 거부를 못하거든. 을의 소유권이 제한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소유권을 확장하는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지 주의상린권은 독립된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는 원칙, 예외는 있지만 공로를 통하기 위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통로가 있다면 원칙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3월달요. 통로가 있다면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판례들을 할 거예요. 원칙은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다. 그리고 원칙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보상하고 통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할 것.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뭐 경계표가 잘 와닿지 않으면 그냥 담이랑 비슷한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필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100번지가 있고 101번지가 있어요. 100번지는 갑이, 101번지는 을이. 제가 예를 드는 것은 100번지는 면적이 아주 넓고 101번지는 면적이 아주 좁다는 걸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두 필지만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에는 또 다른 토지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것들은 농내도하고 두 필지만 예를 들어요. 그럼 한 필지는 아주 넓고 한 필지는 아주 좁아도 접하는 면은 똑같잖아요. 아닙니까? 접하는 면은 똑같기 때문에 이 경계선상에 경계편화담을 설치할 때 통상이요, 통상 일반적인 경계편화담을 설치할 때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원칙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한다는 말이다? 절반씩이에요. 됐습니까? 한 필지는 면적이 넓고 한 필지는 면적이 좁아도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가 접하는 부분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계편화담을 설치할 때는 갑과 을이 공동의 비용으로 설치한다는 말이 결국 어떻게 부담한다는 말이다? 절반씩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등이 재력이 있으면 통상의 경계편화담을 설치하기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후광덕의 TV 드라마가 좀 현란한 거 나와요. 딴 세계 세상들. 뭐 재벌들의 이야기라든지 옛날처럼 서울의 달 이런 건 안 나와요. 재미없다 안 보거든. 그럼 서울의 부촌에 가면 성벽을 쌓아놨는데 그런 게 통상의 경계편화담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벽을 쌓은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경계편화담이 아닌데 그 경계편화담을 쌓는 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해버렸다. 되겠습니까? 자기 비용, 단독 비용으로 경계편화담을 설치할 때에는 통상보다 훨씬 높게 설치할 수도 있고 특수시설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통상적인 경계편화담을 설치할 때에는 공동비용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경계편화담은 갑을이 공유해요. 공유로 추정한다고. 공유는 조금 이따 다시. 그런데 자기 비용, 단독 비용으로 설치할 때에는 통상적인 경계편화담보다 훨씬 높게 설치하고 특수시설 할 수도 있다 없다. 그때는 공유 안에 비용을 들인 자가 단독 소유예요. 되겠습니까? A 도로던데 도로도 토지입니다. 아마 그 높은 성벽을 쌓은 앞에 있는 도로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갑이고 을이 서울특별시다. 구청 찾아가서 비용 내놔라 하면 통상적인 경계편화담을 설치하면 비용 절반 줍니다. 귀찮으니까 뭐 해버린다고 자기 비용으로 쌓아버리고 성벽을 쌓아버린다. 되겠습니까? 그 말이고 그럼 청량비용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면적이 넓다면 청량비용이 많이 나오고 면적이 좁다면 청량비용이 더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갑과 을의 토지를 청량할 때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면 합리적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청량비용은 어떻게? 면적에 비례하여.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규정을 그 아래쪽에 경계편화담의 설치법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고 176페이지에 소유권의 취득 원인 있죠? 예, 그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칠판은 다 지우셔도 되겠네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